안녕하세요. 강동선 앱의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주간 활동 서비스, 두 번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기존의 활동 서비스는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활동을 통해서 하는 활동 서비스와 그리고 재활과 관련된 거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발달 장애인에 특화된 이런 활동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주간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을 위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현재 성인기에 접어드는 이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진로도 있고요. 그리고 돌봄 시설로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 중에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이런 돌봄 시설, 안금 활동 시설에 그거에 대안적인 방법이 이 바우처를 활용한 주간 활동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주변에 이렇게 혹시나 성인 발달 장애인이 있을 때 이렇게 안내해 주기도 하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셨던 부분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주변에 많이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서비스를 이용 못하고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역에 이런 제공 기관이 있는 것을 잘 파악해서 이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이 정보를 알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확장력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안 그러면 이용해야 되는 당사자, 그 보호자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간 활동 서비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추진 배경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서비스를 안내하기 전에 그러면 과연 이 주간 활동 서비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됨으로 해가지고 발달장애인법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립과 관련된 것, 돌봄과 관련된 것, 재활,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진로,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나의 권리, 권리 옹호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안 그러면 케어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배경 정보가 있다라는 거고,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이 발달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간 활동이라는 걸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 형태와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 이용시설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 잘 보시면은 주간보호센터가 1개, 2개, 3개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 센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고 시설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간 활동도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발달 재활 서비스 있잖아요. 제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바우처 카드를 이렇게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그 욕구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발달 재활 제공기관을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책적으로 흔들리는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라 주간활동 바우처와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걸 지역사회에 점차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주간보호센터가 늘어나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주간활동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 주간활동을 할 수 있는 바우처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활용한 주간활동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자, 2016년에서 2019년 2월까지 이렇게 했고요. 19년 3월부터 이 시범 사업과 여러 가지 연구도 진행이 됐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해서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교육도 하고 진행하고 하는 부분은 전체 관리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달장애 지원센터도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서울의 전체를 관리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하고 지역에 아직까지 시, 군구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지역에 보면 경남, 경북, 그리고 부산이면 부산 광역시니까 그대로 있겠죠. 울산 같은 경우도 광역시니까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그 충북, 충남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그 지역을 관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간활동 서비스도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간활동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주간 보호가 아니라 왜 주간 활동 프로그램일까?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바우처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호라고 하면은 뭔가 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약간 돌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돌봄이든 우리가 활동이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서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 가지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가 변경되어 온 거. 그러면 주간 활동이라고 하니까 주간에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능동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시간 동안 보호 케어하는 느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마다 이런 걸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표준은 있어요. 표준은 어느 정도 뭐 가이드는 있는데 그래도 아마 이용하는 시설마다 다양하게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 여기에 다시 나오겠죠. 앞에 추진 배경이 이 목적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밤 시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간 활동입니다. 자, 우리가 주간이라고 할 때는 보통 9시에서 18시, 우리가 일하는 근로시간하고도 비슷하고요. 기본적으로 9시에서 18시라고 보시는데 여기에 있는 시간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외의 시간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 반영하고요.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간 활동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도 해야 되고 뭔가 활동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돼야 됩니다. 이걸 또 우리가 운영하는 규정에 따라서 안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이걸 어느 정도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 있죠.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호만 하는 그런 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장에 이제 이런 활동을 제공하시는 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의미 담아가지고 좀 다양한 활동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립생활하고 사회참여입니다. 결국에는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조금 더 이제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사회참여를 정진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주 목적이라는 거 꼭 아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업 근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의 이제 정확한 명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여기에 제29조에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이 법에 근거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있다 보니까 시범 사업도 하게 됐고 그 실제 사업도 진행하게 됐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 법 안에 없으면요. 이후에 주간활동은 또 사라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발달 재활 서비스가 그랬고요.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법 조항으로 이렇게 만듦으로 해가지고 보다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주간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간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이용자가 되겠죠. 자, 지적 자폐성 장애를 지니고 있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자, 지금은 발달장애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걸 성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18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 못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서비스를 이용 못한다는 겁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입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다 라고 하면은 주간활동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일반 우리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취업 및 직업 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시면요, 이 낮 시간 동안에 다른 복지 서비스나 다른 공공 서비스 같은 부분 있죠. 그걸 이용하고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은 성인 발달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는 중복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주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그리고 일정 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시간을 조절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게 나오겠죠. 활동보조 기존의 서비스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안 될까요? 자, 중복은 안 됩니다. 하지만 두 개를 나눠서 쓸 수는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침 같은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지침은 아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안 그러면 제공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에 전화를 하면은 아마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지침서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쪽에서 보시면은 이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원만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체중증 장애인입니다. 자, 발달 장애인은 심한이니까 다 체중증 장애인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활동 지원이 되거나 다른 쪽으로 보면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지침 심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심한 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 체중증 장애인에 속하는 점수 분포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20% 이상 선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예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분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체중증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거기 있었잖아요. 시설에 우리 아이가 장애가 심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이 체중증 장애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규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신청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할 때도 30일 이내, 자,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자, 신청할 때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보호자나 전담 공무원의 직권으로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여기에 기초상담조사표 같은 걸 다 작성을 합니다. 자, 주민센터에서 자,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확인하고, 자, 여기에 잘 보시면은, 자, 그리고 나서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조사 및 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간활동 조사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 가구의 특성을 보기도 하고 특별한 요구나 이런 걸 보기도 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 조사표에 의해서 주간활동 서비스가 필요하다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경남은 경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서울은 서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 지역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바로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시군구에 보면은, 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쪽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나서 의결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결정 통지서를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역에 있는 우리가 그 주간활동 제공기관에게 이런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용자로 선정돼 가지고 이제는 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하는 거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하는 거하고도 조금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적정 수를 아마 지역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 특정 인원이 차게 되면은, 이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냥 이 정도 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심사되고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로 선정된 우리 성인 발달 장애인이 많으면은 지역에서
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지금 뭐 30 몇 명 이상 하는 곳도 있지만은 자, 개인적으로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뭐 시설이 잘 확보돼 가지고 많이 하면 괜찮은데 특정 시설에서 선생님 많이 하고 서비스를 그냥 제공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에 의해서 그 이용자를 많이 모집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5명, 2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충분한 공간 확보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존의 규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50% 정도에서 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잘못 활용하면은 밀집된 공간에 발달장애인을 그냥 몰아넣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발달장애인 특성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게 계속 제공 기간을 저는 많이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의 서비스, 결국에는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제공 기간이 특정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그냥 그렇잖아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다양한 특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제공한다는 여러 기관이 있으면은 내가 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가 적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확장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자, 제공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100시간, 이것도 시간이 해마다 바뀝니다.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 기준은 2021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내년 되면 이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지역마다 추가 시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활동 지원 서비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은 의뢰를 하면은 나의 시간이 적당하게 나온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100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4.5시간입니다. 하루에 4.5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러 갔을 때 오전에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 도착했다 하면 12시까지 하고 뭐 이제 점심시간도 이제 이렇게 포함을 시키거든요.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한 2시, 뭐 2시 이후 이렇게까지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일 4.5시간이지 그 시간의 변동폭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뭐 계획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달마다 그 제공 기간하고 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하거든요. 자,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공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지역에서 공모를 통해서 적정수의 제공 기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역에 한 개의 기간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은 이 공모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개의 기간을 지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분위기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러면 시군구에서 많은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뭔가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제공기간이 많아지면 밀집도도 줄어들고요. 당연히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많이 오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이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공기간이 더 많은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또 이제 이용자가 있으면 제공기간도 운영이 되겠죠. 자, 이게 그룹형이기 때문에 한 명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한 명의 제공 인력이 있거든요. 2명, 3명, 4명까지 이렇게 그룹으로 가능합니다. 자, 기존의 활동 지원은 그룹이 안 되죠. 주간 활동은 이런 그룹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적절한 수가 배치되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공 인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이 제공 인력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그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초 기준이고요. 제공 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간 활동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항상 신규 제공 인력 교육이나 그리고 제공 인력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수 교육 같은 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걸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역량을 넘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도 제공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역량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금 열악하더라도 제공 인력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면은 그러면 충분하게 좋은 서비스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여러 기관이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한 경쟁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하게 이런 분들에 대한 대접도 동반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공 서비스는 이용자는 수급 자격, 제공 시간 아까 있었죠. 기본 시간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을 합니다. 소그룹을 구성하거든요. 자, 체중증 같은 경우에도 소그룹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1인 서비스가 제공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그룹에 있을 때 그 단가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풀어야 되는 과제인 것 같고요.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 활동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 협력된 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참여형이 있고 창의형이 있습니다. 자, 참여형은 약간 일상생활 같은 느낌이고요. 창의형은 지역사회나 안 그러면 조금 더 체험활동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프로그램을 자율 구성합니다. 근데 외부 활동은 30% 이상. 저는 이걸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외부에 항상 노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사회의 일원이다라는 느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잘 해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 단가가 있어요. 기준 단가가 14,020원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올라갑니다. 자, 제가 말했지만 이거는 2021년 기준이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이용자 그룹 규모별 차등 단가 지급합니다. 자, 2인 그룹일 때는, 자, 이게 1시간 하면은, 자, 100% 다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같이 하더라도 그러면, 한 명 할 때는 14,020원이면 두 명일 때는 2배가 되겠죠. 3명일 때는 14,020원에 80%, 4명일 때는 70%.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한 명 기준이 70이 돼서 그렇지, 이게 4명이 된다고 해보세요. 네, 3인, 4인, 4인일 때 가장 좋겠죠. 7, 4, 28입니다. 28. 자, 3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3이면 38, 24입니다. 200이고요. 자, 200%, 240%, 280%, 280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4인 그룹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단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하기 더 원활하다는 거거든요. 체중증 발달 장애인은 1인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에는 3,000원 가산 지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4인일 때하고 이것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체중증 발달 장애인을 또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인 그룹에 준하는 단가가 주어져야 충분히 이 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안 그러면 별도의 인력에 대한 단가를 쳐준다든지 이런 해결책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로 이게 기존의 그 주간보호센터나 다른 이용시설보다는 이런 가산 지급을 준다는 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기준에서도 체중증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해놓지만은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질지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 조정도 가능해요. 기존에 활동지원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딱 그랬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 주간활동을 하면 활동지원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개를 원활하게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발달장애 지원센터나 연구하는 쪽에서 좀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활동 지원 시간하고 이렇게 급여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린 거고, 근데 여기서도 추가 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원 조정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아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협력기관이라고 하면은, 자, 지역사회의 지역 주민에게, 자, 일상적으로 체육, 미술, 음악 등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공기관 안에 살야 되고 지역사회에 나가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제공기관 안에 환경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고, 뭐 강사도 쓸 수 있겠죠. 근데 때로는 체육시설이나 미술, 그리고 다양한 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협력기관으로 해서 이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역하고 좀 잘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체육시설하고 잘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체육기관하고 연계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주간활동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외부활동을 지원. 자, 그래서 우리가 주간활동 예전에 이 그룹형이 아닐 때 개인적으로 나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에서 이용하고 싶다. 자, 성인이 되어서도 발달 재활처럼 이런 바우처가 따로 제공기관이 없더라도 이런 협력기관이 잘 유지만 된다고 하면은 때로는 여가를 하고 때로는 미술을 하고 체육을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공기관이 따로 있고요. 협력기관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쓸 수 있는 화폐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바우처로 제공을 해서 음식점에 갈 때는 그걸 쓸 수 있고, 왜? 워낙 다양하거든요. 이런 그룹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주간 활동이 좋긴 하지만은, 자, 그런 서비스까지 이 협력기관을 잘 활용해가지고 좀 늘려주면 어떨까? 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제가 다 이야기한 부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제공 인력하고 서비스에 대한 질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우처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서 바우처 단말기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연계가 되어야 시군구에 이렇게 사업비를 위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시군구에서 적정하게 서비스 대상자를 공모도 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공기관을 이렇게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 질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아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당히 앞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체중증 형태의 모델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모델 형태,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연계한 형태,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줘서 이게 보다 다채롭고 특히 우리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